안녕하세요. 전북이 참 좋다 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6년 전 오늘이죠. 많은 희생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던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곤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고가 났었던 이 진도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지난 12일과 그리고 오늘 진행이 됐고요. 또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공모전과 전시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요. 4.16 세월호 참사 추모 작품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한 달간 전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모 창작시와 창작곡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 창작시 부문 학생 대상을 차지한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산여고 1학년 김혜원 학생의 창작시를 우리 다솜 씨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산지 등대. 나는 제주항을 바라보고 있는 산지 등대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배와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지. 그해 4월 16일 나는 또 신이 났단다. 곧 세월호라는 큰 배가 수학여행 오는 고등학생들과 함께 오기로 했거든. 그러나 배는 오지 않았어. 바람이 전하는 말로는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도 하고, 파도가 전하는 말로는 어느 깊은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났다고도 해. 나는 항상 여기 서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단다. 배에서 내린 소년과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얼마나 살아나게 하는지 알고 있거든. 늦게 오는 배는 항상 있었으니까 지금도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 부디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늦게라도 꼭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네, 이 세월호 참사를 생각을 하면서 써내려간 글귀가 참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먹먹해지네요.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네. 잠시나마 우리 희생자를 또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월 16일 세월호 6주기에 보내드린 전북이 참 좋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 군산에 이것이 전 국민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클릭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도 웃고요. 소상공인들도 함께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 같이 웃는? 네. 어떤 신비한 마법이 펼쳐지고 있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저때.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지만 주문을 받으려면 막상 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수사님 무슨 여기 야구장도 아니고 왜 홈런이 나오고 박명수 씨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닭 좀 튀기고 지금 주문 들어와서 닭을 좀 튀기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주문 들어왔는데 왜 홈런? 1972년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우승을 거머쥔 군산 상고. 그 짜릿한 역전의 명수를 이젠 배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두를 웃게 만드는 기적. 지금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배달 음식 싣고 달리는 동아 씨. 안전하게 배달까지 완료. 세상은 넓고 먹을 음식은 많은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기존 어플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50에서 200만 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민간 배달 앱 의존도에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부담. 군산시가 나섰습니다. 팀 창설 3년에 군산 상고가 5대4로 기력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주문자와 가장 가까운 음식점 순으로 앱에 뜹니다. 속에 수수료도 없습니다. 기존의 배달 어플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엄청나요.
저희가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 광고 수수료 안 내죠.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네. 정말 저녁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명수야 홈런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제로만 비교해봤을 때 기존의 어플들과 비교하면은 주문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13건 그리고 우리 배달의 명수가 9건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주 긍정적으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19 등 경제 악화로 많은 시민들이 힘든 이때 군산시가 제대로 된 홈런을 쳤습니다. 어플이 탄생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군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 배달의 명수 어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민간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그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사용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존했던 대기업이 떠나면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군산에 공공 배달앱 개발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마이너스 2,000원 할인을 받으셨네요. 아, 예. 할인 기간에 저도 구매했습니다. 네, 우리 기장님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찹쌀 꽈배기 드셨고 한갈비 드셨고 꽈배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꽈배기를 간식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군산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부대 비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음식을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손님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군산시의 새로운 배달 문화를 만들어낸 개발사인데요. 이걸 좀 민족처럼 잘 키워서 저기 독일에 넘기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독일의 수출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최저가 이런 것만 검색하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 매장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매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라면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신을 양말은 내 동네에 있는 물건을 좀 검색해서 구매를 해보자. 인터넷 쇼핑몰과 민간 배달 앱. 편리하지만 지역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공 배달 앱. 그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어떤 거예요? 연로하신 영세 소상공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직접 가서 설명해드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소상공인분들께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매장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지역 밀착형 서비스 공공 배달 앱에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군산시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좋은 건 널리 퍼져야 하는 법. 전국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웃도시 익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역의 부가 특정 대기업, 글로벌 기업한테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공 배달 앱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 군산에서 만나신 소상공인분들도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시의회에서도 이제 5분 반응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거를 제안을 드렸다고 해요. 각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하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군산시는 직접 개발한 공공 배달 앱 브랜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공공 배달 앱에서 공공성이라는 성격은 왜 필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달하면 그냥 지역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아주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 민간 배달 앱이 독과점한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져왔습니다. 그 대항마로 등장한 공공 배달 앱은 이제 군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배달의 명수. 그것은 신의 한수. 신화적인 역전의 명수를 만들어낸 군산에서 탄생한 공공배달 앱. 편리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서 멋진 홈런 한 방 날릴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진영 씨도 웃음 짓게 하네요. 네, 저까지 웃게 만드는 이 공공 배달 앱. 네. 사실 기존의 이 배달 서비스 앱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아요.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줄어서 고민이신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지역 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일석사조 뭐 얼마나 좋으면. 경기도지사도 탐낼만.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그냥 전화가 왔잖아요. 같이 좀 쓰자고.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타 지역에서도 공공 배달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 배달의 브랜드 네임을요.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웃고 우리 소비자들도 웃고 저도 웃고 네. 우리 모두가 웃게 만드는 이 공공 배달 앱 서비스 잘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도 즐거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번에는요. 요즘 귀농 지원이 많아지면서요. 귀농 청년들도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귀농 귀촌 연령이 좀 낮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많아지면서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또 농촌 문화도 덩달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지은 리포터가요. 고창에서 귀농 청년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네. 또 여성 농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향긋한 피톤치드 냄새로 숲속에서 힐링하며 기분 좋게 시작하는 지은 씨.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저 또 이상한 데 데려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귀농 1년차, 복분자, 여성 청년 농부? 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귀농이 늘며 바뀌어가는 농촌.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고창으로 내려온 초보 농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제작진이 준 힌트 하나로 주인공을 찾아 나서는 지은 씨.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님! 뭐야? 엄청 젊으신데? 설마 귀농 1년 차에 복분자고 여성 청년 농부세요? 네, 저인 것 같아요. 새내기 농부 정소영 씨입니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복분자 가지치기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복분자예요? 어머, 네. 저 처음 봐요. 열매가 안 보인다. 네, 지금 아직 나올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좀 없어요. 그럼 뭐 여기 뭐 볼 거 없겠네. 저 가야겠다. 올 때는 맘대로 오셨지만 갈 때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은 하고 가셔야죠. 소영 씨가 선택한 작목은 복분자인데요. 성장을 방해하는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줘야 복분자가 잘 자랍니다. 아, 이거 장갑해도 찔리는데요? 고창 복분자 특징 자체가 가시가 많아야 이게 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분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고창의 보물이라 불리는데요. 그런데 지은 씨, 조금이라고 벌써 지친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저거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 농사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농부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농촌진흥청이라는 기업에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 여기 농촌에 귀농하게 돼요. 농진청에서 해외 근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소영 씨. 그러나 그녀는 고창으로의 귀농을 택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1년차 귀농인이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후회는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얘네가 크잖아요. 네네네. 가꾸면 가꿀수록.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학도 하고. 그 가치가 있죠. 복분자를 키우며 자연스레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 나중에 귀농해야겠다 하는데
아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땅 사는 거부터 뭘 심어야 될지도 사실 막막한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 고창에 4H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요? 네. 뜸치 이런 거? 고창에도 귀농 청년들을 위한 클럽이 있다고요? 소영 씨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4H 클럽은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소영 씨가 나 클럽 데려간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 클럽은 없고.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이제 4H 고창군 4H 클럽이거든요. 4H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4H 클럽은 농촌 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농촌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귀농이 어려웠던 소영 씨도 귀농 선배인 4H 클럽 멤버들에게 실질적인 농사를 배우며 한 걸음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뭐 1, 2년 선배, 몇 년 정도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있고. 각자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농사를 배워가는 청년들. 일손이 부족할 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수영 씨 뭔가 엉성한데요? 원래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막내의 어설픈 삽질을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만 짓는 다른 멤버.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없습니다. 연애 사업도 해야 되고 사실 진짜 클럽도 가고 싶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딱 어두워질 때 되면 저녁에 형님,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혼자 밭에서 일하면 외로웠는데 같이 모이면 우선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면들을 많이 도움을 받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힘든 작업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시간. 저온 창고에 보관해 놓은 고창의 대표 특산품 복분자와 통통한 장어까지. 역시 먹는 게 남는 거란 말씀. 고창하면 복분자, 복분자하면 고창. 아니 왜 고창은 복분자가 유명한 거예요? 고창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엄청 넓게 있어요. 그래서 해풍이 많이 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 복분자가 유명합니다. 해풍이 복분자를 달게 하고 맛있게 한다. 고창의 천혜의 환경이 키워낸 복분자와 달달한 설탕이 만나 탄생한 복분자청. 3개월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즙이 나와요. 야,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진한 거 봐, 진한 거 봐. 어머. 복분자 향이 확 오는데요? 그리고 기운도 솟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석류보다 8배나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남자는 물론인데 이 몸에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고창의 특산품인 장어와 복분자 소스의 환상궁합. 복분자 장어구이. 장어는 또 언제 준비하셨어요? 이거 뭐 난리 나는 조합 아니에요, 지금? 장어가 소스에 잠길 정도로 푹 찍어 먹어보는데요. 이 복분자가 이 느끼함을 잡아줘요. 복분자 소스를 찍어 먹는 게 더 궁합도 좋고 그리고 다른 데리야끼 소스보다 훨씬 건강에 좋고. 촬영하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근데 어머니 맞으시죠? 네. 그거 아니죠? 큰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큰언니요. 처음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반대했죠. 복분자 농사를 짓다 보면은 힘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오니까 또 부모 입장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네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귀농을 통해 소영 씨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창에 생각보다 오신 청년 농부들이 은근히 많아요.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창 청년 부스로 해서 만들어서
고창 청년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서로 약간 상생을 하는. 꼭 이루어지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야 좀 콩고물이 떨어져. 꼭! 고창 청년 귀농인을 위한 부스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고 싶다는 목표를 바라보며 복분자와 함께 꿈을 수확하고 있는 소영 씨.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귀농이 마음 먹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창에 4H 클럽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든든하고 또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4H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이런 교육들도 참 많습니다. 예, 아마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귀농 귀촌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함께 또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성장하고 싶다는 꿈도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소영 씨가 원래는 이 귀농 전에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밭일하고 그 어떤 열정과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돌아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아주 네. 우리 소영 씨의 꿈을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귀농하는 청년들과 다 같이 또 상생하는 꿈 말고도 또 저 열심히 해서 네. 성공한 여성 귀농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소영 씨의 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또 한창 지금쯤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신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뭐 재택근무하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긴급 돌봄 휴가 하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그 때문에 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네,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은요 사실 겨울철에 조금 증가했다가 봄이 되면 활동량이 좀 늘어나서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봄철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전북지방경찰청이요. 네. 이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한번 발표를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네. 자, 1월에는 309건, 2월에는 333건, 그리고 3월에는 408건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른들은 조금 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주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박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이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렇게 매트도 깔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우리 혹시 다솜 씨는 있으세요?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까지 한 진짜? 경우라서 네, 좀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변호사님도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세상에 없으신 줄 알았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층간소음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겠어요. 네, 저희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걸을 때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거 굴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소리가 혹시 층간 소음이 될까봐 걱정은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뭘 쥐었다가 잘 떨어뜨려요. 맞아요. 아이가.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층간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육아상담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좀 조심을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많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뭐 기준이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있나요? 네. 그럼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네, 이 규칙을 보면은 네. 뛰거나 걷는 소리를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TV 소리나 악기 소리 같은 것들을 소리 전달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직접 충격 소음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했을 때 주간에 43데시벨 그리고 야간에 38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리 전달 소음 같은 경우는 주간이 45데시벨 그리고 야간이 40데시벨을 넘는 경우에 소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글쎄 뭐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구분이 안 가네요. 그렇죠. 네. 40데시벨이면은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냉장고 소리, 아니면은 조용한 라디오 소리, 네, 이 정도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네요, 기준 자체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네. 근데 사실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뭐 안 봤다. 네. 이거는 객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는 그렇죠. 하겠죠.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소리에 별로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저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데 네. 뭐 다솜 씨는 소음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조금 주관적인 게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 같이 또 집에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많죠. 법정 분쟁에 관한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애완견을 키웠어요. 아. 그래서 애완견 소리 때문에 아랫집이랑 이제 조금 분쟁이 좀 있었고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술을 잔뜩 이제 드시고 집에 오셨는데 그날도 애완견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홧김에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윗집에 어이구. 쫓아 올라가서 이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좀 많이 다치신 상황이었고 어머머. 먼저 아랫집에 사시는 분은 재판 받고 네. 결국은 구속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야, 흉기를 들고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그러게요. 이렇게 네. 실제로 그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5데시벨이 넘어서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소음의 정도가 한 6개월 이내였다, 지속된 기간이 네. 6개월 이내다라고 하면은 1인당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만 원. 그리고 1년 이내면 66만 3천 원, 2년 이내면 79만 8천 원입니다. 사실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러네요. 물론 이 소음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고요. 근데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려면은 소음이 들릴 때마다 뭐 동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모으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걸 모으는 데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맞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사례긴 한데 네. 저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소음이라고 느끼지 않고 저도 그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둔감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느꼈는데 작은 소음에도 밑에 층 사시는 분이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협박을 좀 하셨어요. 아래에서 뭐 심하게 그러니까 다솜 씨가 이 층간소음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신 거예요? 유발하신 거죠. 유발하신 거죠? 아니 네. 근데 이게 밑에서도 들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엔 소음이 아닌데 그분에게는 좀 민감한 정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법적 분쟁으로 가능한가요? 그걸 이어질 수 개인적으로 있는 물어보시는 건가요? 끝나고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금액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금액이 아닌 또 다른 처리 방법이 좀 많다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또 있나요 혹시? 처리 방법 있나요? 이제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국가에서 층간소음을 직접 측정하고 이 분쟁을 조정을 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실 잘만 활용하면은 이 네. 센터를 통해서 뭐 적절하게 뭐 보상도 받고 분쟁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청을 하면 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 이유가 층간소음을 먼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측정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최장 한 9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네. 이 센터를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다는 게 또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축법상에도 뭔가 기준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길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주택 건설을 할 때 그 층간의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비교적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충격을 저희가 뭐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는데 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해라. 그리고 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진 둔탁한 소리 이런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해라.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공사가 시공을 했다면은 네. 저희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층간소음도 문제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솜 씨가 층간소음을 유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사시는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천장에다 스피커를 달아놓는 네. 경우, 아니면 이렇게 뭐 계속 치는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역으로 보복성인 보복성, 층간소음 이런 것도 간혹 문제가 되곤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떤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그럼요. 보복성 층간소음은 고의적인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이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어서 네.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고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고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이게 뭔가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참 난감한 경우도 많을 때가 있거든요. 네. 우선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가능하다면은 관리실을 통해서 이제 소음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소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이 위원회를 통해서 또 한번 그 분쟁을 조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되면 네. 이제 층간소음 뭐 이웃사이 센터 네. 아니면 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네. 뭐 저처럼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자, 이사 가셔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중요하죠. 아이들로 인한 이 층간소음 이것을 이제 무조건 잡아두는 거 이건 진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웃을 위한 배려. 네, 맞아요. 배려하세요. 배려합시다. 네, 배려할게요. 네. 자, 저는 아이도 안 키우고 있는데 혼자 사는데도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엄마 아빠랑 벚꽃 보러 오니까 신나요.
벚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이 벚꽃길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주변 경관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한옥과 어우러진 그런 풍경을 보시기 위해서 많이들 오세요.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꽃이 핀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마음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힐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조용한 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내년에는 좀 아름다운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솜 씨, 네. 혹시 다솜 씨는 취미 있으세요? 취미 많은데 전 그중에서도 뭔가 운동하고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 요즘은 밖에 나가지 못해서 좀 답답하고 좀 살도 좀 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진영 네. 씨는요? 취미 있어요? 저는 누워 있는 거. 어쩐지 네, 그래서 살이 운동해야겠어요. 찌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취미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이 자연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분을 오늘 한번 만나봤다고 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취미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위대한 예술가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수석의 세계로 여행 갑니다. 아이고, 예. 아, 예, 그렇죠. 예. 그 만지는 건 금물, 눈으로만 보세요 하는데 만지시는 거 보니까 예, 석주, 돌 주인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돌멩이 주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나무 밭에서. 감나무 밭 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은 이제 허락을 얻고, 네. 그래서 얼마 이제 팁을 주고 이제 가고 그죠. 감사로 온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이 와가지고 돌만 가자고 돈을 주니까. 감 한 박스 값에 이걸 주고 나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갖고 와갖고 이제 큰 작품이 되고. 그럼 외람 때인데 이거 얼마죠? 금액은 말할 수가 없죠. 이건. 그렇죠. 네. 진짜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코로나19로 한산한 전시실. 글 쓰는 거랑. 저도 흔적 한 줄 남겼습니다. 야, 이거 비를 좀 맞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라서. 근데 오늘 진짜 멋집니다. 오늘 비가 와야 예. 수석은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다 이게 각기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사람도 인생에 그 있듯이 네. 사연이 다 있듯이 이거 사연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요 있는 거는 전부가 다 저한테는 이제 귀한 거죠. 예. 하나하나에 이제 정이 다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제 눈에 딱 띄는 요것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만사 형통. 뒤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구멍이 확 띄면서 아하. 복도 들어오고, 예. 예, 건강도 들어오고, 예. 예, 이렇게 차용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돈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지만 수석마다 의미를 붙여줬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몇 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거래가 모아난 게 한 3만 점 정도. 3만 점? 예. 3만 점밖에 없어요. 수량으로만 치면 국내 최다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는?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 차예요. 그럼 결혼 생활 10년 만에 시작을 하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어머니? 안 살라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요? 돌에만 신경을 쓰니까 주말 되면 돌 주러 가고 집에 없으니까. 돌이 뭡니까? 수석, 우아하게 좀 수석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따로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가 우와! 창고가 전시장. 아, 전시장 죄송합니다. 전시장. 내가 돌멩이라 해가지고 같이 돌멩이라 하지 말고 수석, 우아하게. 맞습니다. 수석. 예. 어머니만 전염됐나 봐요. 네. 예. 전시장을 가득 채운 수석들. 색깔도 모양도 문양도 제각각 같은 것이 없다고 하네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산이 있고 옆에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손을 모으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봤을 때
각을 지면 안 되고 네. 각을 지면 두리뭉실하게 둘이 이제 쟤처럼 이렇게 두리뭉실 동글동글하게 잘 생겨야 돼요. 요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동방예의석. 예, 이제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여기- 찾으면은 예. 나쁜 사람이. 오, 심장 떨려. 속 벌써. 그래, 좋은 질문. 요거는-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안에 있는 문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그거는 이제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국내 것뿐 아니라 해외 것도 다 이거 전시가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팔도도 모자라갖고 필리핀, 중국까지 가가지고 탐색할 정도로 그러시구나. 그만큼 맛이 갔죠. 예, 많이.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어쨌든 3만 점인데 여기를 떠나지 못해요. 여기 딱 이제 시작인데. 자, 이건 복두꺼비 수석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또 자개 같죠. 예. 예, 진짜 이거는 보면은 하나 학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봐서 내린 건데 이건 하나의 도자기. 네. 15년 전 부산 일광에서 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복을 준다 해가지고. 완전 청두꺼비가 네. 잔뜩 이렇게 이제 뛰려고 몸을 웅크린 그런 모습 같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냥 뭐 안에 열면은 요 안에 가지고. 아, 여기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다 그냥 오, 세상에나. 입이 쩍 벌어지는 돌잔치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애착이 가는 정말 꼽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예.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How much? 하우마치. 예. 얼마인가요? 하우마치 이 정도 된 같으면 1,500 정도. 예. 원. 그래 해도 저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이 정도면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여라 얘기할 만하죠? 가격을 알고 나서부터 손을 아예 못 대겠습니다. 예. 손을 대고 나면은 그저 그 어디가 위에 영광이니까. 기만 쪽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속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이제 이런 작품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 속에 나무 강구루가 그려지가 지금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뻗어나가는 그 돌 안에서 예, 예. 나무도 자라고 여기 꽃이 꽃도 지금, 피고 예. 산수화라고나 할까요? 이제 하나의 계목이라고 보면 되죠. 돌 안에 그다음에 또 생긴 자체가 또 무령 네네. 예, 그렇게 동물 형상이나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30년 수석 수집가 김동재 씨. 좋아하는 돌을 모으면서 인생을 유쾌하게 사는 방법도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물을 주면은 누가 보면 돌을 큰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 그대로 물을 주면 자연 그대로 돌아간다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농촌에 도시생활 하다가 농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후배들한테 양성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고 그다음에 또 수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좀 가르치고 네.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제가 어차피 의령군의 기농부촌 연구회 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돌이라도 다 같은 돌이 아닙니다. 수석을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취미로 여유를 찾아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세월호 참사가 어느새 6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편지로 그날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 조유경 씨 집에 기다리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현중아, 세월호 키트 왔네. 이거 뭐야? 이게 세월호 304명 희생자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거든. 이분들 이름을 다시 한 번씩 써보면서 다시 기억해보는 거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자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이 진행한 프로젝트.
부재 304 기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신청하게 됐을까요? 제가 시민성지 모임에 전화해서 함께 이런 키트 작업이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 키트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고 꿈을 색칠하고 또 편지를 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현중이는 생각나? 그때 현중이 몇 살이었지? 나 5학년. 5학년? 그때 현중이 뭐 하고 있었어? 나 그때 야구장 갔어. 그때 전광판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응원을 안 한다고 야구장 전광판에 그런 게 써져 있었어? 그날 경기 전에 떴어. 너무 답답했지. 왜 구할 수 있는데 저렇게 안 구하고 저렇게 얘만 데우는지. 먹먹한 마음을 안고 다시 키트 작업을 해봅니다. 제가 꿈이 웹툰 작가라서 그림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키트 작업 그림 그리는데 우리 현중이가 좀 도움을 줬어요. 현준 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가 잊혀지는 게 안타까워서 재능 기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린 이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고 기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현준 군은 기억의 편지 작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나 희생자들한테 좀 더 위로가 되는 그림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편지로 써봅니다. 재난이 형 하늘에서도 행복하게 살아들 기억할게.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많은 부조리한 상황들이 겹쳐서 일어난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희생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요.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이름들. 이제 그 편지를 붙이러 가보는데요. 위로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붙여진 편지는 광주 YMCA 전시 공간에 모아졌습니다. 여기는 304부는 키트를 전시를 하려고 10시부터 했는데 상당히 정신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손으로 하나하나 꾸며가는 추모 공간. 평범한 우리 이웃이 마련하고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큰아이가 같은 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97년생. 그래서 막 2학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안 된 때 제주도로. 그게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졸업하고 뭐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을 마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안 하긴 하지만 제가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나 이런 거를 어디다 올릴 수 미안해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추모 공간은 편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희생자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방인데요. 이제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방이죠. 사진 한쪽에는 아이가 했던 기억에 남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그 벚꽃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엄마 꼭 보세요라면서 이렇게 썼던 글을 보면서
저 엄마는 해년마다 벚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얼마나 슬플까. 작업에 참여한 현중군 가족도 이곳을 찾아와 둘러봤습니다. 직접 쓴 편지가 여기 이렇게 걸리니까 좀 더 제가 하는 일이 뿌듯해지고 더 같이 있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 6주기. 오늘 하루는 우리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추모 작품 공모전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전북도 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4월 30일까지 전북도 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기다림과 선물전이라는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 세월호 참사로 떠난 학생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 해주고 싶은 선물 그리고 아이들이 되고 싶었던 꿈을 그린 미술 작품들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제6주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추모 작품 공모전에서 창작곡 대상을 수상한 군산 소령 병술유치원 김선미 선생님이 작곡한 꿈이라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 바람 두 불 위에 녹아내려 어느새 너의 온기가 날 감싸 안고 저 구름 보며 잠시 눈을 감고 너를 그려 그날 그때의 널 기억해 오늘도 네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어 이제는 너의 모습 볼 수 없겠지만 눈부신 햇살 속에 너의 기억들이 차올라 시간을 되돌리고 있어 이른 밤 눈 감아 꿈에 널 만날까 예전 모습 그대로 넌 다가와 저 바다 끝에서 밝은 빛 되어 나의 마음 끌어안아주는 너 꿈이라면 어쩌면 나행일지도 몰라서 눈물 속에 지친 내 모습에 슬퍼할까봐 네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내서 웃을게 찾아줘서 고맙다고